네, 안녕하십니까. CA 적용의 조영준 소장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설계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한 CA 적용 기술사 사무소의 조영준 소장입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CA 적용 기술사 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작년 기준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아파트를 포함해서 건축 관련된 프로젝트가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적용 프로젝트가 나머지 30%를 차지합니다. 계약과 업무 분장 그리고 심의 측면으로 봤을 때 협력사로서의 적용 그리고 또는 총괄로서 적용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도 이제 프로젝트의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력사로서 때로는 총괄로서 적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협력사로서 적용 설계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종로 소방합동청사 프로젝트입니다. 은생동과 포스코 ENC 건축사무소와 현상 공모를 참여했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계비는 약 한 89억 정도 됩니다. 우선 계약 관련 설계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표는 과업 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공종별 설계비 예산 배분표입니다. 표에 따르면 건축이 약 47%, 그리고 나머지 분야들이 53% 정도 됩니다. 적용의 경우 5% 정도 되는데 설계비로 환산하면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도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설계비 기준이 적용 설계비 기준에 비해서 설계비 자체가 낮은 이유가 건축에서 외주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추세로 보면 건축에서는 외주 비용을 30에서 35% 정도까지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들의 설계비가 적정한 설계비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합당한지, 그리고 건축이 왜 이렇게 외주 비용을 줄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조금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 표는 종로구청 프로젝트 업무 분장 및 과업 스케줄표입니다. 보시면 약 37개의 심의와 인증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적용이 전체 분야와 함께 수행하는 절차가 3개, 그리고 타 분야 심의와 관련된 역할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의 경우 이 모든 심의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은 설계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업무에는 각종 보고와 협의, 설계 및 도서 취합, 검토 등 많은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들 중에는 설계 업무 관련 없는 것들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총괄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과외 업무들에 대한 설계비가 없다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기준이라든가 국토계획 표준 품섬에도 총괄이라든가 MA, MP에 대한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협력업체의 설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공동도급으로 계약하게 되면 설계비에 대한 적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공모지침서에 있었던 공동도급 협정서입니다. 그런데 적용의 경우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이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류 없이 공모에 참여했고 만약에 저희가 이 서류를 작성했더라면 좀 더 나은 설계비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적용의 역할로 볼 때 공공건축물에서 외부 공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건폐율 60%를 적용했을 때 나머지 40%가 외부 공간입니다. 또한 최근 건축 설계 경계를 보면 여러 층의 옥상 공간이라든가 실내 적용까지 생각하면 범위가 더욱 늘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정 비율로 계약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공건축물 공모 시 주경업체의 공동계약에 대한 필수 지침을 넣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과 같은 분야는 법에 따라서 분리 발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도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의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총괄 역할로서의 적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규모 택지 개발의 공원이라든가 하천복원, 그리고 광장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 등의 프로젝트들이 해당됩니다. 계약 관련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의 공원 현상 프로젝트를 할 때 엔지니어링과 함께 참여합니다. 아마 다른 회사도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때 설계비 비율을 당선 이후에 업무 분장 기준으로 나누기보다는 임의로 또는 공모 진행 때 역할 정도에 따라서 설계비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선이 되면 업무 분장을 할 때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조경 설계 부분에서 보면 엔지니어링 주체도 조경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의 조경과 엔지니어링의 조경의 어떤 업무 부장 자체도 더욱더 모여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책임에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하고 사업 책임으로서 여러 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공원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파트의 설계 오류로 공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봤을 때 계약의 방법 그리고 명확한 업무 분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프로젝트 업무 분장표입니다. 상단에는 CA와 유신 그리고 건축소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부에 지금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들에 대한 어떤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업무 내용들입니다. 엄청 많은 업무 내용들이 있는데 설계 범위로 보면 조경의 범위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건축의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이기 때문에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 또는 어떤 회사의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총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총괄로서 조경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 프로젝트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건축과 엔지니어링과 비교해 볼 때 조경 설계 사무소의 총괄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는 개인의 편차도 크지만 전반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경 시공, 감독, 그리고 공무원들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조경인의 전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회라든가 또는 업계 차원에서 타 분야에 대한 어떤 이해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교육 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의와 인증 절차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디자인과 경관 심의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의를 하면 조건부 가결이 정말 많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이 비합리적이라도 이 의견들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한 예로 기술심사 때 시설계에 대한 어떤 기술 여부의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심사 때 컨셉과 계획 내용, 디자인 형태까지 의견을 주시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은데 기술심사 취지와 상관없는 의견이지만 반영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심의와 인증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심의와 인증 절차 간에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로구청의 경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로 에너지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의 옥상에서부터 인면까지 많은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을 지침 중의 하나인 생태 면적률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패널 하부에 식재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 생태 면적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생태 면적률은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빗물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공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투영 면적으로 볼 때 태양열판 자체는 빗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태양광 패널 하부 식생을 생태 면적률로 편입시키는 이 조항 자체가 근본적으로 생태 면적률에 만든 취지와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는 인증이나 심의를 만드는 부처 간의 업무 내용들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말 다양한 어떤 심의와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에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축 허가 간소화 내용이 생겼고 과거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시행했던 일부 심의들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심의와 인증 절차의 간소화 또는 통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생긴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경에서도 이 내용이 지침으로 빨리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 지금 광화문 광장 공사 때문에 감리 역할을 하고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리와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의도를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침이 조경 설계를 할 때 식재 설계 때문에 조경 분야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수목의 모양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설계자가 상상하면서 설계했던 어떤 수목들이 감리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유사한 모양의 수목을 찾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바탕으로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서 수목을 직접 골라서 설계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좀 더 나은 설계 환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조경의 별도 발주 또는 공동 도급 계약, 설계 의도 개원, 총괄 업무에 대한 설계 비용에 대한 책정 등 법률 제정 및 지침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좋은 설계 환경이 좋은 공공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공유가 정말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